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북자가 탈북했던 경험을 탈탈 터는, 그래서 힘들었던 경험을 탈탈 털어드리는 탈탈탈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김건우님 나오셨고요. 1일 MC로 저희가 말을 바꿨어요. 1일 MC로 성희 씨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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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김건우라고 합니다. 올해 30살이 됐고요. 고향은 함경도 무산입니다. 철광석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그 현재 직업도 간단하게. 네. 지금은 나우라는 이제 북한 인권 단체에서 홍보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얘기는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성희 씨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시죠? 예, 제가 그 이제 데일리 NK에서 진행을 하는 통일기자 양성 저널리즘 그쵸. 학교라는 이제 뭐 이름이 기네요. 몇 주 동안에 진행되는 그런 양성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인턴 과정이었어가지고 저는 직원으로 만났었고 이분은 이제 거기 참가자로 만났었죠.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고양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수업을 들으면서 만난 거 제외하고는 지금 사적으로 만나는 게 오늘이 두 번째인가요? 그쵸. 네, 이렇게 둘도 잘 알지 못하는. 네, 근데 사이. 고양이 같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친해진 거죠, 그냥. 뭔가 네. 반가운 마음이 들었군요. 네. 네, 오늘 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씨가 말씀하셨듯이 고향이 무산이에요. 네. 어떻게 고향에 대한 기억이 좀 있나요? 사실 고향에 대한 기억은 크게 없습니다. 제가 워낙 어릴 때 나와가지고 제가 88년생인데 98년도에 이제 탈북을 하게 됐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그때 당시 인민학교였는데 인민학교를 3년 정도 다니다가 3학년 올라가서 여름에 이제 어머님이랑 함께 이제 탈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기억이 많이 없는데 유일하게 좀 기억이 나는 거는 저희 집이 생각보다 못 살지는 않았었어요. 못 살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친척들이 이제 나오면 사탕이나 이제 뭐 과자라든가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이제 동네에 모아놓고 애들한테 사탕을 주면서 이제 나를 대장으로 섬겨라. 약간 동네 골목 대장을 하셨던. 그렇게 놀았던 추억은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흔히 딱지치기라든가 이제 모치기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놀이를 하면서 어린 유소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학교를 이제 등교하면서 연구실에서 이제 배고파서 먹은 건 아니고 게살구 나무가 있었는데 호기심에 친구들이랑 2명이서 이제 거기 연구실에 들어가서 게살구를 따서 이제 먹다가 발각이 돼서 잡혀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던 정도의 기억이라던가 이제 그런 기억들이 이제 드문드문 이제 듬성듬성하게 이제 기억이 나서. 게살구는 맛있었나요? 게살구가 쓰잖아요. 굳이 서리해서 먹을 정도의 그러니까요. 과일은 근데 아닌데. 특이한 게 북한은 꼭 무슨 김일성, 김정일 이런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살구나무가 꼭 있어요. 앞마당이나 뒷뜰에나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러면은 11살에 탈북을 하셨는데 어머니랑 그다음에 이모랑 같이 탈북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나요? 뭐 어머니의 표정이라던가 아니면 두만강을 건널 때 어떤 저희가 새벽에 건넜던 걸로 기억해요. 왜 기억하냐면 제가 자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어머니랑 어디 가자 하면서 저를 옷을 입히고 이제 손을 잡고 갔거든요. 그러다가 두만강에 가서 강을 건너게 됐는데 그때는 사실 뭐 제가 어디를 가는구나 이런 생각보다도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내 엄마니까 가자고 하니까 무턱대고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강을 건너게 됐고,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 표정은 글쎄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긴장한 표정이라고 할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탈북할 시기가 8월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은 7월부터 8월 이때 장마철이라고 해가지고 네.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강수위도 높았을 텐데 그때 뭐 기억이 전혀 없나요? 저희 어머니가 키가 한 53, 4 정도 돼요. 이제 굉장히 키가 작은 편인데 몸무게도 45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상혜 씨 말씀처럼 그때 강이 좀 불어나가지고 엄마가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발을 닿아야 걸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발이 닿지 않아가지고 저희를 그때는 도강꾼이라고 하죠. 네. 그분한테 이제 돈을 주면서 건너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저와 저희 엄마를 이제 한쪽 팔에 이제 안고 저희 이모를 한쪽 팔에 안고 이제 그러니까 혼자서 네. 이제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을 이제 데리고 이제 걸어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저희 엄마가 너무 이제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둥둥 떠다니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좀 웃기는 상황인데 그런 건 있었어요. 좀 너무 약해가지고. 그러면 두만강을 건넌 다음에는 뭐 브로커가 아까 지도만 주고 알아서 찾아가라고 했다고. 네네네. 네, 그때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강을 건너는 데까지만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계약이죠. 네. 계약을 하고 건넜는데 그때는 탈북이 좀 쉬웠었어요. 쉬웠던 게 한국으로 온다는 개념보다도 중국으로 가서 돈을 벌어 온다. 근데 이제 친척 집에 가서 이제 좀 구호 물품을 받아온다든가 98년도니까. 네네. 이런 개념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국경에서 지키는 군대들도 갔다 오는 걸로 다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큰 부담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200원인가 아마 북한 돈으로 줬던 것 같아요. 북한 돈으로 200원이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네. 사탕 열알 값인데. 네. 그리고 건너서 이제 지도를 저희한테 주면서 당신네들이 목적지까지 이제 이 지도를 보고 찾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또 저희 어머니도 약간 좀 당황스럽고 그랬겠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이 지도를 보고 어디를 찾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많이 당황하셨던가요? 많이. 아 근데 보통 그 지도를 준다고 해도 두만강을 넘겨주고 어디까지 가서 기다리면은 그 안에서 또 브로커가 마중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네네. 것도 아예 없었나요? 네네 저희는 아예 없었고 그냥 이제 강을 건너고 지도를 주면서 이렇게 가면 되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강을 건너서 그 브로커한테 이제 지도 한 장을 받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무작정 저희 목적지가 화룡이었거든요. 화룡 시내였는데 그쪽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는 것도 이제 낮에 가면 좀 모습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좀 발각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낮에는 다니지 못하고 그것도 또 밤에만 이제 야간에만 이제 다녔는데 야간에도 다니는 것도 이제 대로나 이제 산길로 다닌 게 아니고 그 산을 타가지고 아예 야간 산행을 한 거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여정이 저녁에만 이어지다 보니까 식량도 이제 떨어지고 저희가 그때 가져왔던 게 그냥 주먹밥 몇 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아시잖아요. 11살이면 얼마나 네. 식욕이 많은지. 그렇죠. 돌도 소화시킬 나이죠. 먹고 돌아서면 네,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먹고 식량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틀 동안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건 다 제가 먹어버려. 네.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식사를 못 하니까 이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해서 이렇게 북한말로 초식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바꾸면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정확히 빈혈, 네. 저혈증, 네, 저혈당. 네, 그 상태가 돼가지고 거의 뭐 기어가다시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 상태로 이제 이틀 동안 야간 산행을 해서 이제 화룡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변두리였는데 그쪽에 도착을 했거든요. 저희가 상황이 너무 급해가지고 우선은 불빛이 보이는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무작정 문을 두드리고 도와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분이 한 5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연령대로 보였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이제 나오시더니 저희를 보고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중국 사람이나 이제 북한 사람이나 옷만 봐도 이제 알잖아요. 저희를 보고 흔쾌히 이제 집에 들어와라 도와주시고 그때 기억으로는 그분의 이제 사모님이 되시죠. 사모님이 자고 계셨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시인가 11시인가 그랬는데 밤이었군요. 예, 자고 계셨는데 그때 사모님을 깨우시고 밥을 이제 지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씻을 만한 이제 공간과 물을 제공해 주시고 나중에 다 끝나고 잠자리도 제공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잠자리를 제공을 해줄 때 좀 한 가지 좀 시급할 만한 일이 반전이 있었는데 있었죠.
그 중국에는 좀 이렇게 아파트도 있지만 이제 일명 북한 말로 땅집이라고 하죠. 네. 약간 좀 뭐라고 그러냐 연립식 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네, 하는데 네, 북한에서는 근데 그런 주택이 중국에도 이제 존재했었는데 그런 집에서 대부분 침대는 뭐 사용하는 집이 있었겠지만 침대를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이불을 많이 썼거든요. 그냥 이불 장에다가 이불을 쌓아두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이불을 이제 펴준다고 이불 옷장을 이제 이불장을 열었는데 거기에 정복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누가 봐도 이거 이제 속된 말로 망했구나 망했구나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창 이제 소문이 돌았던 게 가족 단위로 이제 탈북을 하면 홀로 탈북한 사람보다 더 심하게 이제 처벌을 한다라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상황을 보고 거의 이제 패닉 상태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본인들도 이제 일이 뭐 본인들이 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잡아가진 않는다라고 하면서 되게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그분의 직책이 파출소 소장이었죠. 예, 아마 계급이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에 의하면 이제 자기가 파출소를 관리하고 있고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측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한다 네, 그러면 뭐 네, 소장이 근데 그래서- 바로 신고를 안 하시고.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감사하고 저희도 되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이 좀 날라리 신앙이긴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좀 이제 신이 돕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신기하게도. 네. 그래서 거기서 머물렀나요? 그때 하룻밤 머물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친척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아침에 친척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외가 쪽으로 외할머니가 화교 분이세요. 네. 화교 분이셔가지고 대부분 이제 중국에 친척이 외가 쪽 친척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진로를 선택하게 된 것도 화령 쪽에 친척이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가게 됐고 또 우연찮게 행운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98년도 탈북을 하셨다고 하는데 보통 98년도 이러면은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시기잖아요. 근데 네.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하시는 유년 시절에 사탕도 애들 논아주고 네, 중국 네, 뭐 네. 친척도 나왔었다 하면은 그래도 생활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어머니한테 여쭤본 적 있나요 혹시? 예, 제가 궁금하면 참 잘 여쭤보고 막 장난감도 막 궁금하면 뜯어보고 그러거든요. 여쭤봤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저희 집을 방문할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장사할 목적으로 오면서 저희 집에 머물면서 이제 저희 집에 뭐 식량도 이제 갖다 주고 원조도 해주고 뭐 그랬대요. 네. 그랬는데 북한이 사정이 이제 점점점 안 좋아지고 이제 김일성이 죽고 나서 이제 사정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하니까 장사거리가 이제 마땅히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 저희 집으로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저희도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넉넉치는 않았어요. 네네네. 점점점 생활이 이제 어려워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살 길을 이제 모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어머니도 생계형 탈북이신 거네요? 예, 그쵸. 저희 집이 좀 되게 잘 살았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잘 살았냐면 저희 집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일본 자전거가 하나 있었고 그 무산이 되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군이었는데 어디서 사셨어요, 지역이? 저희가 처음에는 군 무산읍에서 살았고 오, 이게 네. 이게 보면 그 무산에 역전이 이렇게 있고 기차역이 있고 여기 대로가 이제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광장 있는 데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양쪽으로 다유리 아파트와 공업부 아파트가 있었는데 저희 집이 이제 다유리 아파트에 있었고 저희 외가 쪽이 이제 공업부 아파트에 있었어요. 저 그 다유리 아파트 옆에 있는 성천중학교 다녔거든요. 자자자 고향님인데 알겠습니다. 네, 잘 사는 거예요. 네. 거기 진짜 잘 사는 사람들만 살던 아파트라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혜 씨도 잘 알겠지만 거기서 살다가 집이 점점점 이제 안 좋아진 게
뭐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한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군의관 출신이었는데 한국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그 계급이 무슨 계급이냐 했는데 그 상좌였나? 그러면 대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군의관으로 이제 대령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할아버지가 이제 장군으로 진급을 못한 게 저희 할머니가 화교셔 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자천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고향은 북한의 한경도 온성인가 네. 온성인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계시다가 이제 무산으로 그쵸 거의 좌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대 전역이죠. 전역을 하고 무산에서 그 어디야 진료소에서 소장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분께서. 예. 네. 진료소에 소장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소장을 그 북한에는 아시겠지만 의료 시스템이 다 무료잖아요. 네. 무상이고. 근데 체계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이제 돈을 고여야죠. 돈을 고이고 뭐 뇌물을 주고 하면 좀 더 이제 잘 봐주고 약도 이제 더 챙겨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약이라고 해봤자 북한에는 뭐 양약 지금은 다 양약이지만 양약인데 거기는 뭐 양약이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저희 할아버지는 그 외과 의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침을 놓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다가 한약을 이제 다룰 줄 아셨고 직접.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침을 맞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그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뭐 쌀을 뭐 1kg를 가져온다던가 술을 한 병 가져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살림에 보탬이 될 만한 이제 뭐 물건들을 이제 가져다 줘서 가지고 생활이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그런 어린 시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환경인데 그런데 살다가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무산에 이제 그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하모니카 집이라고 해가지고 무산에 저기 그 두만강 변으로 가면 허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까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찌 보면 고위층, 상위층은 아니었는데 중산층에서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밑으로 이제 훅 내려간 거예요. 생계가 어려워서 그 아파트를 팔고 그 네네네. 하모니카 주택으로 간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중국에서는 거의 한 6년을 체류하셨다고 했는데 네. 6년 동안 계시면서 그러면 뭐 일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부를 하신 건가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외가 쪽에 대부분이 친척이 이제 중국에 다 계세요. 네. 근데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이제 중국에서 목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중국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인정 안 할 안 뿐더러 할- 탄압도 하죠. 네. 네. 그래서 목사라고 해도 좀 비공식적인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있긴 한데 언제든지 이제 상혜 씨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탄압의 대상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의 자제분이 있었는데 저랑 나이대가 비슷했어요. 나이대가 비슷했고 근데 제가 그때 한 살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 친구가 10살이었고 제가 11살이었고 제가 2살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의 이제 명의를 제가 빌려가지고 그럼 그 사람 호적으로. 네네네. 그 친구의 허적을 빌려가지고 저기 그 장춘이라고 네. 중국 동북 삼성 중에 길림성이라고 있는데 길림성의 도 소재지가 이제 장춘시예요. 거기에 유일하게 있는 조선족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전부 이제 다 중국어를 하는. 그러니까 주위 그 도시 자체가 이제 워낙 중국인이 많다 보니까 다 중국어를 하고 조선족이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학교 자체가 조선족이니까 거기는 그 국어 시간이 이제 2개예요. 한문이랑 이제 조선어. 네. 그런데 국어 시간에도 심지어 질문을 이제 중국어로 하는 정도의 학교였거든요.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 3학년에 제가 편입으로 들어가서 2학년에 편입으로 들어가서 5학년을 마치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다시 이제 연변적으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나요? 의사소통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다니셨어요? 예, 그게
되게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학교를 이제 아무 말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미 애들은 뭐 그때 당시에 2학년이면 9살, 10살 이 정도 되는 애들이었는데 제가 걔네들보다 2살이 많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문을 하는데 뭐 이제 작문이 아니고 단어를 이제 교과서를 보고 이제 베껴 쓰잖아요. 근데 뭐 아빠, 엄마, 무슨 아들, 딸 뭐 이렇게 쓰는데 제 기억으로 그 아들 자자였나? 네. 아들 자자였나? 뭔가 되게 저기 뭐야 중국식으로 중국 글자가 간체 번체로 이제 나눠지는데 간체는 지금 쓰는 이제 그 중국 간단한 글이고 한자. 네네 번체는 좀 그 중국 모택동 시기까지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나눠지는 시기고 대만이나 홍콩은 아직도 그 번체를 쓴대요. 그랬는데 제가 그 분명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암기를 하고 단어를 암기를 하고 나름 쓴다고 썼는데 글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디서 또 본 건 있어가지고 번체로 이제 그거를 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 되게 당황해하면서 이 글을 어디서 봤냐?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애들은 그런 글을 배운 적도 없고 쓰지도 않고 이런 글은 이미 40대, 50대 분들이나 이제 알까 말까한 글인데 그거를 이제 그런 글로 단어를 하나 썼을 거예요. 제가 썼는데 선생님이 정말 당황해하면서 이제 어떻게 썼냐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제가 잔머리가 좀 좋아요. 제 잔머리를 굴린 게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에 자주 가는데 한국에서 이런 글을 써서 내가 이거를 알게 됐다라고 위기를 모면을 했어요. 위기를 모면하고 2학년에 제가 편입을 들어가서 거의 6개월 가까이는 벙어리처럼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고 한자를 쓰는데 그거 어렵잖아요. 한글도 그때 제대로 문장 쓰기도 어려운 나이였는데 그랬는데 이제 쓰는데 모르니까 그냥 그림 그린다 하는 생각으로 다 이제 일일이 베껴 쓰고 그랬는데 그게 한 4개월, 5개월 정도 이제 6개월 정도 되니까 들리더라고요. 이게 말이 정말 심각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제 중국어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3학년 올라가고 나서는 완전 이제 거의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망각을 하고 난 중국 사람이다. 네, 이제 축구부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애들이랑 이제 모여가지고 노는데 제가 그때 3학년 때였는데 4학년에 어떻게 보면 선배죠. 선배가 있었는데 제가 3학년에서 짱을 먹었고 그 선배가 이제 4학년에 짱을 먹었는데 선배가 말을 안 듣는다고 저를 갈군 거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가 나이는 그런 사실 게 더 있어요? 있어요. 네. 나이는 더 많거든요 그 친구보다. 근데 말은 못하겠고 자존심은 상하고 해서 때렸다가 또 크게 막 저를 그때 놀러와 주시던 분이 학교에 가고 막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러면은 건우 씨가 그러고 계실 때 어머니도 오셨고 이모도 네. 같이 오셨는데 네. 그분들은 뭐 하고 지내셨나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셨어요. 식당 일을 하셨고 이모도 이제 식당 일을 하셨는데 저희 외가 쪽이 다 이제 중국에 있지만 저까지 돌보기에는 좀 벅찼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좀 그 전에 저희 가정 얘기를 다시 잠깐 짧게 좀 하자면 속된 말로 저희 외가 쪽은 인테리 집안이고 친가 쪽은 약간 조선시대로 말하는 상놈 그러니까 힘쓰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북한 사람 치고 키가 78이에요. 친아버지가 되게 커요. 네. 근데 저는 작아서 그런데 그런데 좀 이제 그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반과 좀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남자가 이제 글 공부를 해야 되고 글을 알아야 되고 그런 의지가 좀 강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어머니랑 같이 생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강해가지고 교육열이 좀 있으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인분의 도움을 받아서 가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반면에 3년 동안은 저희 어머니랑 이모가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거주는 친척집에 같이 이제 거주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하는 거는 거의 이제 모았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소비는 안 하고 그 친척한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방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이제 조금씩 이제 드리면서 하면서 조그마한 월세를 얻었었어요. 그때 저희 이모랑 엄마랑 해가지고 얻었는데 예, 그리고 그 3년 동안 저는 공부를 하고 어머님이랑 이모는 그렇게 일을 해서 월세방을 얻어서 이제 사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어머니가 한번 잡혀갔었거든요. 복송. 예, 그게 잡혀간 것도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외가 쪽에 친척이 되게 많아서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막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물론 그 집에 얹혀 살긴 했지만 얹혀 살면서 이제 일을 해서 돈을 주고 하니까 자기네 집에 와서도 그러니까 사실 먹는 거는 다 나가서 먹고 일을 하면서 나가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집에 와서 잠만 자고 이제 그 집 가정일도 다 해주고 뭐가 거의 보모식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그랬는데 다른 친척이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자기네 집에 와서 이제 그렇게 집을 이제 가꾸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와서 몸종이 되라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 자존심에 또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마침 친척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는 작은 할머니, 작은 엄마가 되는 거죠. 그분의 생일이어서 이제 갔다가 친척의 신고로 의해가지고 생일 이렇게 상을 다 차려놓고 이제 밥을 먹고 하다가 잡혀갔다고 하더라고. 물론 저는 못 봤어요. 저는 그때 한창 공부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 한 1년 좀 안 되게 이제 갔다가 왔어요. 북한에 갔다가 노동 달렸는데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6개월 있은 것도 저희 거의 어머니가 기적에 가깝지 않나요? 체력이 워낙에 약하셨는데 네. 6개월 동안 노동 단련 데 네. 있었으면 그게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6개월 뒤에 나온 것도 너무 이게 몸이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건강이 안 좋은데 그때 막 좀 약간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감옥이 되게 좁고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일본 단어긴 한데 이게 바켓츠 양으로 만든 바켓츠 같은 양동이. 데다가 예. 그런 데다가 이제 그 소변도 보게 하고 이제 큰 것도 보게 하고 그리고 그걸 물에다 한번 훅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죽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생활을 6개월을 하니까 영양실조는 물론이고 위생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쪽에서 판단을 한 게 이 사람은 이제 알아서 죽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내보내. 그 병보석으로 그렇게 이제 풀려났는데 거기 있으면 죽잖아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이제 보낸 거예요, 중국으로. 이모랑 엄마랑 해가지고 다시 가라 해서 그래서 그 모험을 이끌고 다시 중국에 와서 이제 저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잡혀 나간 정도 그 사이가 한 1년 정도 되는데 그때는 제가 그 어머니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내가 공부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내 발로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친척이라고 해봤자 우리 엄마한테나 이제 6천 언니 되고 무슨 뭐 몇천 언니 되고 하지 사실 저랑은 8촌 네, 까마득하잖아요. 거의 무슨 뭐 없는 거지 새끼 마냥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제 그런 존재였는데 어딜 갈까 했는데 친척은 아니었고 저희 그 친척의 친구분이 이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전도사였어요. 이제 전도사인데 그분은 저희랑 아무 관련도 없고 혈연으로 맺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친척의 친구였는데 그분이 이제 북한으로 자주 나오시면서 저희랑 친해지게 됐는데 그분 집에 이제 제가 이제 찾아갔거든요. 이제 도와달라고. 가는데 그분이 제 뒤에 사정을 듣더니 그러면 이제 우선 이제 거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거처를 알아보겠다고 하시고 그 알아볼 동안 이제 그분 집에 있었는데 그분이 알아봐 주신 게 그 심양이라고
그쪽에 이제 가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양 쪽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정작 가니까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성격 통독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무슨 의미냐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약간 정규 과정의 교육이 아니라 네네. 약간 종교 네네네. 교육 네, 그쪽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 잘 몰랐던 게 어찌됐든 어찌든 공부거든요. 네. 어떻게 됐든 공부거든요. 뭐 정상적인 이제 그런 교육은 아니지만 이제 공부를 시킨다니까 그 정보를 듣고 이런 데가 있구나 해서 이 아이를 여기다 보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을 생각과는 좀 다른 곳이었고 근데 거기를 이제 소개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쪽에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좀 못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5개월, 그 당시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제가 14살, 15살 때였어요. 그 당시에 어머니가 북송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네네. 다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나요? 저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 한 이유가 제가 그 심양 쪽으로 이제 가면서 매일 생활했던 게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제 성경을 이제 함께 보고 뭐 수요일과 일요일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정교회 좀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에는 금식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뭐 딱히 며칠씩 정해진 건 아닌데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저는 이상하게 4일 금식을 했어요. 네. 4일 동안 이상하게 물만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다시 이제 보내주면 이제 중국으로 우리 엄마를 보내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했는데 기도 응답인지 뭔지는 응답이겠죠. 근데 어머님이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거기서도 나와서 어머니 만나러 가게 됐고. 네.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한국에 갈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는 애시당초 한국에 올 생각으로 이제 탈북한 건 아니었었어요. 네. 아니었고 이제 중국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려고 탈북을 하신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육에 대한 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때 나이가 점점 사춘기 시절이었고 16, 17, 18 이렇게 막 올라가는 나이였고 하니까 또 하는 것도 없고 빈둥빈둥대고 놀고 있었거든요.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양아치 동네 양아치처럼 이제 그 힘약한 애들한테 막 삥뜯고 이제 북한에 계실 때 양아치 기질이 있으셨는데. 네, 그러셨는데.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이제 머리는 커가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더 이상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깡패를 하겠구나 하셔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가자 해서 탈북을 이제 98년도에 했지만 이제 한국으로 오자고 이제 결심한 게 2004년도.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있다가 이제 결국은 저를 이제 교육시키려고 사람을 만들려고. 그럼 그 당시에 건우 씨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나요? 엄마가 한국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그 당시에 한국에 대해서 좀 아셨나요? 예, 그때 당시 좀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게 그때 한창 이제 중국에 PC방 붐이 일고 있을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그러니까 한류 1세대라고 하죠. H.O.T.라던가 뭐 누구야? 그 누구지? 잭스키스 이런 거요? 잭스키스 뭐 그리고 터보 뭐 네. 박정현 뭐 이런 저도 모르는. 네. 갑자기 네. 그때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해적판 음반이 막 나돌고 했었는데 PC방에서 이제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뮤직비디오도 이제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보면서 한국이란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중국 조선족 분들도 한국으로 이제 많이 일하러 가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한국이라는 곳 자체는 이제 되게 잘 사는 나라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도 학교 다닐 때도 그러니까 북한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제1교포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집도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이제 이제 우리가 흔히 배우는 이제 남한의 어린이들은 헐벗고 굶주린 게 아니고 뻥이 가미되긴 했지만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차를 구입해서 새로 차를 이제 구입해서 부산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올라올 때는 그 차를 버리고 다른 차를 사서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가장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굶주리는 건 뻥이지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남조선이 잘 산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알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알고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그때 보기에는 친척들이 나오니까 중국이 잘 산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고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남조선으로 일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랬는데 어린 나이에 그 정리가 된다는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랬는데 나이가 중국에서 이제 점점점 들고 머리가 커지고 또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저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됐든 이제 PC를 통해 가지고 그런 한국에 대한 그런 문화를 이제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가면 내가 되게 뭔가 큰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 그 로망 아닌 이렇게 야망 H.O.T처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또 막 적극적으로 찬성도 못했던 게 제가 굉장히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말도 잘 못하고 내성적이고. 아까 뭐 돈 뜯으셨다고 애들 불러놓고 사탕 네, 나눠주고 동네 대장하셨으면 내성적이셨다고요? 예,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반대는 안 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 가지고 브로커를 알아봤는데 저희가 돈을 모은 게 없잖아요. 네. 돈을 모은 게 없어가지고 브로커 비용을 내야 되는데 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창 이제 2004년도가 200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이때가 이제 탈북자들이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오는 게 많이 증가되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 비용이 천정부지로 막 뛰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심지어 저희 엄마가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 게 안전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 이제 잡혀갔다가 한 번 오셔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 엄마가 잡혀갔을 때 김정일이 가족 단위로 이제 탈북한 사람들은 총살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여론이 막 안 좋아져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딱 잡혀 나가는 시점에 그냥 이제 죽이지 말고 교도소 노동단련대로 보내라 이런 이제 명령이 타이밍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때 당시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었던 몽골이나 이제 새로 이제 개발돼 가지고 있는 그 태국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온 게 아니고 여권을 이제 이건 불법이지만 여권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을 위조를 해서 그 이제 상하이 영사관을 이제 통해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근데 상하이 영사관을 저희가 선택하게 된 것도 북경에 이제 그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저희가 가지 못한 게 워낙 그 북경 대사관에 많은 탈북자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경비가 너무 삼엄하대요. 그래서 저희가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그 입구에서 막힐 확률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힘으로 밀고 들어가자니 아이에다가 여자 2명인데 그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선택하게 된 게 좀 멀리 가더라도 안전한 상하이 영사관으로 가자 해서 이제 상하이 영사관으로 갔는데 근데 영사관에 1년이나 계셨다고. 보통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지 네, 않나요? 네. 체류 기간이? 네, 보통 이제 북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랬는데 그때 뭐가 하나가 크게 있었냐면 베트남이었나?
그때 아니구나. 그 이후구나. 그 이후구나. 그 북경에 그때 한 200여 명의 탈북자분들이 막 무단으로 이렇게 담 넘어가고 막 공안이랑 몸싸움에서 들어간 분이 그 정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뽑느라고 그 외에 있는 뭐 심양에 몇 분이 계셨다고 들었고 상하이에 몇 분이 있다고 들었고 그 외 남부 쪽에 몇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다른 지역에 있는 영사관들은 순위에서 그러니까 밀려난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제 북경에 있는 대사관에 있는 그분들이었고 그분들이 뭐 비율이 뭐 한 6명이 이제 저기 북경에서 나가서 이제 한국으로 온다 하면 다른 이제 뭐 상하이나 심양이나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뭐 한 팀에서 나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밀리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언제 들어갔지? 여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상하이에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04년도에 들어갔는데 2005년도 가을에 10월 거의 달까지 1년 넘게 네. 계셨던 거네요. 네. 그럼 그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했나요? 그 안에서 어떤 공간이 있었냐면 그 영사관 밑에 이제 그 지하에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 뭐 운동기구도 있고 뭐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거주할 수 있게 이제 해주셨는데 저희는 되게 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상하이 영사관에 들어간 첫 번째 탈북자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영사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그쪽으로 지하로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내려가니까 이게 왠가 몇 명 정도 계신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명 미만으로 계시더라고요. 계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북한 말로 저 탈북자들이 떠오는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까지 해서 13명인가 14명이 그렇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팀이 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그 정도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제 아침에도 이제 밥을 갖다 주고 점심에도 밥을 갖다 주고 저녁에도 밥을 갖다 주고 다 이제 이게 도시락에서 갖다 주거든요. 밥을 먹고 할 게 없고 거의 진짜 속된 말로 사육 당하다시피 밥 주고 문 잠그고 밥 주고 문을 잠근 게 좀 소란을 피우거나 아니면 뭐 다른 위험 요소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리고 북경 대사관에서도 좀 그게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남녀 공간을 이제 잘 정확하게 분리를 안 했는데 그 안에서도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제 그 남녀 방을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이제 밖에서 문을 다 잠글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고 하면 이제 인터폰으로 전화해서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하면 이제 와서 이제 내려와서 청소해주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알아서 문 열고 나가고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해서요? 근데 성격이 소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근데 인터폰으로 매번 이 화장실 갈게요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참은 적도 있나요? 저는 있었거든요. 저는 참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CCTV가 있었어요. 방이 이제 딱 2개였는데 여자 비율이 훨씬 많았고 남자는 2명이었거든요. 저랑 30대 분이 한 분이 거의 2명이었는데 2명이었는데 CCTV가 그때 머리 위에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매번 전화하기가 그러니까 배웠던 안 좋은 기질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게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키가 이제 고정된 그 문에 이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휴지를 이제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도 이게 잠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을 고정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굳이 전화도 안 하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열고 가고. 무서운 분이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계시다가 1년 정도 계시다가 탈북이 아니라 한국으로 오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뭐 몽골이나 뭐 태국 이렇게 걸쳐주는데 또 필리핀을 가셨어요. 네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중국이 북한이랑 외교적인 관계가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보내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이 사람을 제3국으로 추방하는 형식으로 이제 대한민국과 관계가 외교 관계가 좋은 이제 필리핀이나 아니면 뭐 그때 당시 괜찮았던 베트남이나 그런 나라를 추방하는 형식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로 추방하는 걸로 됐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북한한테도 할 말이 어떻게 보면 명분 아닌 명분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필리핀으로 이제 추방하는 방식으로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상해 그 영사관에서는 네. 밥 먹는 거 외에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하셨나요? 엎드리고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밥 먹고 할 일이 없었다라는데 보통 이렇게 한가하면은 뭐 사고가 터지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되게 그때 소심했었어요. 내성적이었어요. 소심했는데 할 일은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활발하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공간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그 헬스 기구 몇 개 이용했고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낮잠 좀 자고 점심에 일어나 TV 좀 보고 그때 그 한국 영사관이다 보니까 한국 TV가 나왔거든요. 그럼 한국에- 그때도 약간 한국 드라마나 그런 거 많이 보실 수 있으셨겠네요? 네네네 많이 봤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봤던 게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네.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중국에 들어와서 보고 뭐 중국에서 한국 영화 보고 이러는데 광고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센츄리움 광고가 거기서 처음 봤거든요. 2008년도에. 근데 하도 이런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북한과는 다르잖아요. 북한은 네. 그냥 영화 시작하면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광고가 중간중간 나오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맞아요. 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거 외엔 또 할 일이 없나요? 뭐 운동하고 TV 보고. 그랬고 근데 TV를 보면서 네. 외래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또 시간도 가고 해서 처음에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 영사님한테 너무 심심하니까 책을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로마인 이야기를 7권인가 8권인가 그냥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주세요 했는데 전집은 없고 12권까지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없었던 이유가 그때 계속 이제 번역이 되고 하는 과정이라서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해가지고 그럼 있는 것만 다 달라고 해서 책을 다 봤는데 제 인생에 한 번에 책을 그렇게 많이 본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도 네. 책 보는 걸 정말 지금으로 표현하면 극혐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시간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시간 없는 걸로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할 게 우선 없으니까 재밌어가지고 다른 게 없냐고 하니까 그때 이제 가져다 주신 게 만화로 된 세계 역사 뭐 로마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저기 그 마야 문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뭐 부흥성세하는 그 이제 동로마 제국 뭐 이스탄불 뭐 그런 등등등에 있는 만화책을 이제 갖다 주더라고요. 열심히 그걸 가지고 역사 공부를 했죠. 만화책으로. 그 만화책으로.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런 책 네네, 아니었어요? 맞아, 그거예요, 그런 거죠.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을 때웠죠. 네. 네. 시간을 때웠고 그랬는데 TV에서 이제 보면서 외래어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못 알아듣잖아요, 사실. 사실 뭐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네, 영어로 배운 적도 없고 뭐 저희는 컵 하는 게 아니고 일본식으로 곱부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랬는데 거기서 TV를 보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거 분명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한국말이 아니야. 분명 나는 귀에 들어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네.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할 게 없어가지고 공책을 달라고 했어요. 노트를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나오는 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들리는 못 대로 알아듣는 단어들. 들리는 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영안사전을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영어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영안사전이 좋은 점이 뒤에 보면 발음기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비슷한 걸 찾았어요. 네. 찾아가지고 거기다 의미를 쓰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맞냐 영사들한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게 영어 공부였는데 독학을 네. 하셨네요. 그때 배웠던 영어 실력이 전부였거든요. 지금도 그게 좋은 전부인가요?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아니요, 우리 좋게 포장합시다. 그러니까 좋게 포장하셔야 돼요. 나하고 네. 홍보팀장님께서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웬만하면 그래도- 거짓말을 그렇게 스스로 공부를 했다는 것 자체는 참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한 네. 것 같아요. 저는 사전 저는 그냥 먹고 자고 했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아니, 네.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음. 그래서 이렇게 그 외래어를 보고 그렇다고 제가 막 단어를 외우거나 그러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마치 무슨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같은 고향 이제 분이랑 얘기를 하면 분명히 단어의 의미도 알겠고 의사소통이 되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오거나 뭐 그러면 뉴스 퍼레이드 안 된 뉴스 퍼레이드가 뭔지도 몰랐고 둘 다 매력. 이게 뭐지 하고 있었고 네. 그 뉴스 24시는 알겠는데 뉴스는 뭐지 하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뭔가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우선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사실 시작한다고 하기보다도 이제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영어의 그 기초가 됐고 이제 전부가 됐고 지금도 전부지만 네, 그 마지막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네. 영사관에서 1년 계시면서 네. 뭐 드라마도 보시고 스스로 독학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뭐 조금 네. 근육이 좀 생겼어요. 네. 아니. 그렇게 해서 2005년도에 한국에 네, 네. 입국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 입국한 이후랑 어떻게 나우에서 이렇게 홍보팀장으로 일하게 되셨는지는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탈탈 2부입니다. 네,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2005년. 네. 그 당시에 18살이셨고요. 그쵸? 18살 네,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네네. 비행기 타고 한국에 딱 오셨을 때, 네. 그 인천공항이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그때도 되게 의리의리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TV로만 보던 이제 드라마에서만 보던 공항을 직접 봤는데 되게 불빛이 멋있더라고요. 네. 사실 저녁에 들어왔거든요. 네. 아, 그럼 그래서, 야경이. 네. 그렇죠. 이쁘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는데 너무 불빛이 밝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오래 있었지만 그만큼 밝진 않았어요. 야경이 멋있지도 않았고 또 이제 쭉 타고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들어오는데 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물론 차들이 많긴 했지만 뭐라 그럴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살던 도시가 또 소도시였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정말 생전 처음 본 멋있는 차들이 막 지나가고 아파트도 대부분 높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네. 왜요? 뭐죠? 사람들이 다 이쁘더라고요. 네. 그러면 국정원 하나원 들어갈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네. 그 당시 미성년자로서 좀 다른 점들이 있었나요? 이렇게 다른 탈북자들과? 사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는데 물론 제가 성인이 돼서 조사를 못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없었고 보통 이제 국정원이라기보다 합동 신문 조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 며칠 정도를 이제 몇 명이서 4명 내지 3명 정도가 한 방을 이제 쓰면서 네. 대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왜 대기냐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조사관이 조사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북한에서 온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간첩인지 진짜 그게 아니면 조선족인지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족 동포인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1살 때 북한에서 나왔고 중국에서 횟수로는 7년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살았던 기억이라든가 안 나죠. 어렸을 때 기억이라는 건 사실 뭐 누구를 때리고 뭐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굉장히 단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사할 네. 때 보면은 청소년이 뭐 학교 다녔으면 어디 학교 다녔는지 네. 그리고 학급 동무들 이름 다 적어라. 네. 그리고 뭐 학급 동무들 최근에 뭐 한국 올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적어봐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전혀 생각이 안 나셨죠? 네,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저한테 A4를 한 이 정도 두께를 이제 툭 그쵸. 주면서 기억나는 너의 거 다 써라. 기억나는 거 모든 걸 다 써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썼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거 정말 저는 기억나는 걸 다 썼거든요. 썼는데 보더니
장난치냐고 다시 쓰라는 거예요. 다시 썼죠. 근데 다음 날에 또 다시 쓰래요. 그거를 한 3번인가 4번인가 반복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 탈북자 맞냐 이러는데 그래서 정말 저도 울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소년단 선서 쓰라고 했나요? 소년단 쓰라고 가요 뭐 이런 거. 예 쓰라고 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시기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였으면 북한에서 소학교였으면은 뭐 소년단 선서 아니면 가요 이런 거 써라 하고 학급 동물도 쓰는 것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뭐 중학생이었다 그러면 청년동맹이라는 데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동맹 선서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썼었어요, 진짜로. 기억이 안 나시니까 뭐 어떻게 증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네 기억이 안 나서 되게 곤혹을 치르고 있다가 다행히도 저희 어머님이 그 저랑 탈북을 같이 하셨지만 그 상하 영사관에 같이 들어가셨지만 한번 이제 북송된 어떤 이력이 시기에 있으니까. 예 네. 이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상하이 영사관에서 이제 좀 이제 배려를 해줘가지고 저보다 일찍 한 6개월 정도 일찍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그 과정을 다 거치고 한국의 인천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고 계셨는데 이제 합심해서 합동신문조사기관에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저희 어머니와 어머니한테 전화 연락을 연결을. 해서 네. 저희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증을 서가지고 아들을 이제 내가 네. 내 자식이고 보증을 산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원에서 정확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2005년도 10월 28일 날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10월 28일 날에 들어왔고 그 과정을 거치고 하나원에서 제가 12월 27일인가? 예, 그때 이제 퇴소를 했어요. 퇴소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때 인생의 2번째로 이제 보증을 서셨는데 이제 하나원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 이제 그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 미성년자에 한해서 이제 하나원에서 미리 조기 퇴소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원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인생 2번째로 보증을 서셔서 저를 조기 퇴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정착을 잘 할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나와서 빨리 공부를 해라 하시면서 저를 며칠 만이지 한 2주 좀 됐나요? 그 정도 되는 시점에 저를 이제 퇴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일이 또 12월 31일이에요. 마지막 날이거든요. 나오자마자 어머니랑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생일도 파티하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또 계획도 했겠네요. 그쵸, 네. 제가 그렇게 한국에 딱 나와가지고 물론 저는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는데 되게 굉장히 무지했던 게 저희 집이 국민임대 아파트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운이 좋게 국민임대 아파트를 이제 배정받게 됐는데 이게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1년 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입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새 아파트 새 아파트죠. 새 아파트였는데 딱 들어갔는데 물론 제가 들어갔는데 집을 들어갔는데 집이 되게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런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나눠지고 그런 걸 알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알게 됐을 때 뭐 특별한 생각이 또 드는 게 있었나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좀 뭔가 슬펐던 게 나는 좀 성공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25살 될 때 나만의 직장을 가지고 정장을 입고 나만의 집에서 나의 차를 끌고 이제 네. 살아갈 거다라고 각오를 다졌지만 지금 네, 어렵죠. 그렇죠. 네. 가정에 또 네. 사연들이 네.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조기 퇴소를 하셔서 어머니가 교육열이 굉장히
네, 크셨잖아요. 네.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예,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저 밑에서 시키면서 한양학원이라고 검정고시 학원인데 그쪽에다가 이제 보내주면서 가서 너는 무조건 공부를 빨리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을 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선은 따고 얘기를 해라고 해서 네. 그때는 제가 사실 반항을 잘못했어요. 네.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고등학교 졸업증을 이제 검정고시 한양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2006년도 5월 달에 초등학교 검정고시는 1년에 한 번 있거든요. 네. 5월 달에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중학교를 보고 8월 달에 고등학교를 보고 해서 딱 끝내고 나서 자유구나 하고 이제 알바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 학원을 다니면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초등학교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강사님한테 손을 들고 질문했거든요. 질문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했냐면 북한 사투리로. 그렇죠. 언제 얼마 안 됐어요? 제안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게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원 친구들이 물론 친구들은 아니에요. 다 이제 어른분들이에요. 한 이제 60대 분들. 그러니까 그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교육과정을 경제 못 상황 받으셨던 때문에 분들. 못 받으셔서 이제 늦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셨는데 되게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제가 무슨 시점이었냐면 이제 내가 이제 25살 때 뭐 해야지 하고 각오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니까 되게 무슨 마치 진짜 제가 그 상하이 영사관에 있을 때 그 한국 TV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 마치 내가 이방인인 그 감정을 또 한 번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그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말투를 이제 어투를 바꾸려고 표준어로 바꾸려고 어떻게 노력했냐면 정말 지독하게 자기 전에 30분 정도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상황을 만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그것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더 이상 저에 대해서 이상하게 쳐다도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저도 학원을 다니면서 중학교부터는 이제 그 비슷한 연령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사귀게 되는데 그 친구들도 사귀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는 상상도 못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다 말을 바꾸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검정고시를 다 끝내고. 근데 보통은 대안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일반 학교를 이제 가거나 하는데 네네. 굳이 검정고시를 보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우선은 제가 한국에 왔을 때가 18살이었고 네, 18살이었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게 19살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19살에 초등학교는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안학교라는 곳 자체를 몰랐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원래 전교로 가려고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는 게 한원에서 조기 퇴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나오면은 그 탈북민들끼리 정보가 교환이 되는데 단절이 되셨던 거예요. 네네. 그 기수랑도 약간 교류나 그런 게 잘 안 되셨나 봐요? 저는 제 하나원 기수 친구가 지금도 계속 교류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포함해가지고 4명 정도밖에 없어요. 네, 4명 정도가 아무래도. 전부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검정고시를 무사히 마치시고 네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들어가셨어요. 네네. 당시에 경찰이 되는 게 꿈이셨나요? 사실 경찰행정학과를 들어가게 된 것도 굉장히 좀 저의 의사보다도 저희 어머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는데 저는 그 검정고시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꿈이 25살에 이제 나만의 집과 그러니까 나의 재산을 가지고 생활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업은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돈을 벌자. 돈이 최고다. 네. 그래서 돈을 벌자 해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동네에서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이 아니고 사장님이 사장님이 저를 이뻐해 주셔가지고 알바를 시작해서 직원까지 됐어요. 직원 됐는데 제가 그 사장님이 좀 배려를 해준 게 알바를 하면 아무리 하루에 8시간씩 뭐 30일 중에서 이틀 빼고 28일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직원이 받는 월급보다 적다 하면서 돈을 더 줄 테니까 이제 직원으로 하자 해가지고 어찌됐든 전 직원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얼마나?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했었어요. 네. 6개월 정도 하고 그때가 언제였지? 제가 정확히 시기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다니고 거기서 계속 일을 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놓고 하는 말씀이 남자가 그것도 탈북자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교를 가야 예, 된다. 예, 배워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때부터 좀 조금씩 어머님한테 반항을 좀 시작했었거든요. 어머님한테 나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4년 동안 학교에 가서 이제 어찌 보면 그때는 저의 입장에서 시간 낭비였거든요. 4년 동안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내가 4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나는 더 현실적인 것 같고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강한 의지로 남자는 그래도 배워야 된다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관계가 안 좋았었어요. 어머니랑 의견차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했는데 저는 졌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그러면 뭐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우선은 내가 잘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게 일단 중국어더라고요. 중국어를 잘해가지고 그러면 이 중국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의 이제 무역이라든가 그런 경제가 이제 한국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뉴스 통해 가지고 뭐 중국에서 뭐 한국에서 진출하는 기업이 막 하는 거를 자주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골랐던 게 연세대 경영학과랑 외대 중국어학과 두 개를 이제 골랐었어요. 중국어학과는 많이들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골라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도 두 곳에서 다 이제 합격했고 다 합격한 건 아니고요. 이제 면접일까지 잡혔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연세대 면접이 오전이고 외대 면접이 오후인데 그 시간 텀이 1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욕심 같아서는 연세대 명문대를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외대도 과연 명문대인데.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네, 죄송합니다. 연세대를 가고 싶은데 연세대를 가고 싶었는데 경영이 제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게 어렵다고 들어가지고 내 주제 물론 외대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내 주제 경영을 가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경영을 포기하고 내가 잘하는 중국어 특기를 살려서 미래를 도모해보자 해서 외대를 갔어요. 그래서 외대를 가서 면접을 봤는데 그때가 2008년도였거든요. 2008년도 가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면접관님이 세 분이셨고 이제 저랑 면접을 본 외국인 친구가 중국인 친구였는데 둘이서 봤어요. 면접을 둘이서 봤는데 저는 중국어 학과를 지원해서 이제 자신이 있었거든요.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기소개서도 굳이 스피치인데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 실력에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정말 당황스럽게도 교수님이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해.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는 영어로 자기소개할 만큼의 실력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 알아보니까 하필 그 해에 9명을 이제 탈북 대학생 9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45명에 따라고 하는 거예요. 하필 그게 네. 2008년이셨다고요? 저도 있었습니다. 아, 이 보통 뭐 떨어진 분. 농입니다. 제가 2008년에 한국에 왔는데 무슨 수를 거기가 있겠습니까? 네.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한다. 네,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어학과 떨어지고 네네. 지금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공구학번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다시 공부를 하셔서 네. 그 경찰행정학과로 시험을 보신 건가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좀 상심해가지고 어머니랑 또 이제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이렇게 봐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지 않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한 번만 하고 포기할 수 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잠깐의 트러블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내가 뭐 할까 하다가 어릴 때 제 꿈이 저희 친아버지가 해군 장교셨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그 어찌됐든 군인이셨고 하다 보니까 유니폼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유니폼을 한번 입어볼까 찾았는데 군인은 너무 힘들 것 같고 경찰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때 검정색 이제 정복을 입고 그랬을 시기였는데 그래서 아 그럼 내가 경찰을 가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찰대학교를 알아봤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를 합격하려면 내가 10년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해서 경찰대는 감히 못 가고 이제 어떻게 운이 좋게 동국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동국대를 이제 지원을 하면서 그때도 역시 외대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때는 좀 나름대로 전략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중국어 아니에요. 무역 통상학과로 이제 지원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지원한 거는 사실 다니고 싶었다기보다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합격하고 간둔다 이런 너희들이 나를 떨어뜨려 오기가 생겨서 네. 많은 그랬는데 학생들이 하는 생각이죠. 어떻게 감사하게도 두 곳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 외대는 이제 안 가고 이제 동국대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하게 돼서 공구학번으로 이제 제가 몇 살 때였지? 공구학번이면 21살 때였나? 22살인가? 예, 그럴 그런가 겁니다. 보죠. 제가 지금 머리가 좀 안 나요. 네, 22살 때였을 네, 것 같네요. 네, 2005년에 그쵸, 18살이었으니까. 네, 네. 그럼 학교 다닐 때는 뭐 특별히 어려운 점 없었나요? 사실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영어가 가장 어려웠어요. 다들 이제 탈북 대학생들이 겪는 고초 중에 하나가 영어인데 영어가 가장 어려웠고 두 번째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의 텀이 되게 길어요. 못했던 이게 텀이 그래서 공부에 취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보통은 대학교는 좀 뭔가 이제 과제를 내주면 자기가 그 과제에 맞게 자료도 찾고 뭐 조사도 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물론 다 남북한 학생이 다 익숙지 않겠지만 그런 게 너무 낯설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많이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동기 애들이랑은 좀 많이 친해지고 그랬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크게 어려움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겪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많이 놀았거든요, 제가. 네. 소심한데 많이 노시는 분. 근데 그 동국대 하면은 외대만큼이나 탈북 대학생들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갔을 때는 좀 어, 많았었나요? 탈북자 뭐 동아리 같은 것도 있고 커뮤니티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와 이제 제 친구가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인연이 참 깊은 게 같은 하나원 기수고요. 나이도 똑같고 거기다가 같은 대학교에 같은 학번이에요. 그다 전공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 친구랑 지금 12년째 이제 서로 만나고 있는데 물론 남자입니다. 예. 이제 만나고 있는데 이 친구랑 저랑 이제 우연히 같은 학교에 지원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탈북자가 누가 있을까라고 알아보자 해서 알아봤는데 저희 과에는 그 전까지 탈북 선배가 한 명이 딱 있었던 거예요. 이름이 무림이었나 그랬는데 그 선배가 한 명이 딱 있었고 다른 과에는 거의 없었고 그리고 그때 만났던 게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나우의 지성호 대표거든요. 그리고 지성호 대표가 그때 법학과에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같은 학번이시라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들어갈 때는 탈북 학생들이 동국대에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어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정도 인원이었어요. 그랬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저도 학교 생활에 낯설고 친구도 낯설고 심지어 그때는 대표가 아니었어요. 예, 성호 형이었어요. 네. 성호 형도 많이 낯설고 그래가지고 든 생각이 뭐였냐면 후배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좀 뭔가 겪지 않게 해주자 해가지고 만든 게 통일 리더십 학술 동아리라고 동국대 최초의 탈북생 동아리가 정말요? 네, 저희가 그렇게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면 챙겨주자는 의미로 만들어서 이제 동아리 회장을 이제 성호 형이 하고 그때부터 뭔가 네, 그때부터 이제 회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하고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뭐 행정팀장을 하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KBS랑 연합뉴스에서 이제 경찰 행정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셔가지고 저와 제 친구를 따로따로 각각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인터넷 기사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2010년도에 저희 후배로 2명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11년도에 또 3명인가 4명인가 들어왔고 그 뒤로 점점점 저희 과에 제 후배님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과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동아리는 더 커지고 후배들한테는 좀 더 챙겨주고 그러니까 챙겨줬다는 게 저희가 사실 어느 대학생도 그렇겠지만 특히 북한 대학생 같은 경우는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등록금 같은 경우 이제 국립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립대는 이제 국가와 학교에서 반반씩 지원을 해줘요. 근데 사립대라고 다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사립대에서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주겠다면 어쩔 수 없이 50%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요? 네네. 무조건 저는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통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 1인 기준으로 이제 그때는 훨씬 더 낮았죠. 1인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초 수급자 비용이 48만 7천 원인가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집세를 내고 교통비를 하고 식비를 하고 하면 사실상 학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재 살 수 있는 뭐 교재 비용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그렇게 생활한 친구들이 물론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많잖아요.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친구 이제 남한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그래도 20년 동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살면서 자유와 이제 자본주의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이제 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근데 대신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그런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은 경향도 좀 있고 해서 많이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네네네. 그래서 좀 많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학교를 다니거나 그러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동아리 회장이었던 이제 성호 형이 어떤 분의 이제 후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후원을 받았다기보다도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사정을 들으시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친구들 이제 몇 명을 한테 이제 교재비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죄송해요 이거를 제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지성호 대표가 이제 건강상으로 좀 이제 불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몸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분이 이제 지성호 대표의 상황을 알고 이제 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후배들한테 이제 교재비로 나눠준 거예요. 지성호 네. 대표님이.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을 저희는 원래 사실 학교 그러니까 동국대는 사립대거든요. 네. 사립대 같은 경우 이제 등록금을 반값을 면제받게 되면 교내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근데 네. 지성호 대표가 이제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거든요. 열심히 살고 해서 학교에서 이제 지성호 대표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형이었으니까 네. 성호 형한테 이제 열심히 산다고 장학금을 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동아리에다가 운영 자금으로 넣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애들 후배들 이제 교재비를 이제 15만 원씩 해가지고 주고 나머지를 이제 동아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시초가 돼가지고 거의 저희가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장학금, 그러니까 장학금이라기보다 또 교재비 있죠. 교재비 정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게 저도 사실 이렇게 돈을 받으면 내가 써야지 하고 그런데 그렇죠. 사실 100만 원 정도 않잖아요. 받으면 여행도 갈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힘들다는 거를 이제 아니까 다른 이제 후배들도 힘들겠구나 하고 이제 나누는 거를 보고 이 사람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따르게 되는데 사실 성호 형이랑 이제 알게 된 것도 되게 좀 웃지 못할 사연이 있는데 학교를 들어가면 레벨 테스트를 받아요. 네. 레벨 테스트, 영어 레벨 테스트를 받는데 제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이제 거쳐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베이직 리딩이라고 문장을 해석하는 정도의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제 저와 친구가 그 수업을 같이 신청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구 형이 그때 이제 저쪽에 멀리 앉아서 같이 그 수업을 신청을 한 거예요. 마침 하필이면. 네. 하필이면이라니요. 마침.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이었냐면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나가서 발표하고 하는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성우 형이 발표를 하는 주였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말투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말투잖아요. 감이 오죠. 네. 그래서 친구랑 이제 같이 앉아서 저게 탈북자구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은 거예요. 듣고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성우 형이 와서 하는 말이 혹시 너도 혹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인연을 이제 쭉 유지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겪었던 시행착오를 후배들한테 이제 겪지 말게 하자고 이제 동아리도 만들게 됐고 또 자기가 받은 장학금을 이렇게 나누는 거 보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다가 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이제 전공을 그렇게 한 것도 경찰이 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어찌됐든 저는 경찰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어서 네. 경찰 공부를 제가 3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우에서 이제 그때가 성호 형이 2010년도에 이제 나우를 이제 몇몇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만들게 됐는데 저는 이제 나우가 만들어지고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시점부터 합류를 해서 같이 활동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저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이렇게 잘 못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받았던 것도 많이는 없고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검정고시를 가게 된 것도 검정고시를 간 게 아니고 이제 그 조기퇴소를 하나원에서 조기퇴소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이제
북한 사람이랑 만나지 말고 네. 이제 한국에서 나만 그냥 잘 살 거야 하는 생각도 있었고 저희 어머니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해가지고 북한을 잊고 싶은 약간 네, 네.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끊고 이제 한국에서 제대로 살아보자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뭐 하나원도 쪽에 퇴소하게 됐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나만의 이제 뭐 그렇다고 제가 어디 혼자서 막 처박혀서 막 그러진 않았고 이제 탈북 친구들을 많이 안 만났어요. 많이 안 만나고 활동도 안 하고 어떤 모임도 안 나가고 그래서는데 2010년도에 이제 그때 성호 형이 나우라는 단체를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는데 저는 그때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제가 학교 공부 그 경찰 시험 공부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연히 한번 이제 모임에 나갔다가 성호 형이 이게 다리를 저는 거를 봤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좀 뭐라 그럴까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사고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활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좀 저는 궁금하면 좀 찾아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뒤져봤어요. 자료 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뒤져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어찌됐든 나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한 번 나갔다가 이제 한 번, 두 번 더 나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나우에서 이제 홍보팀장도 하고 있고 근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북한이라는 그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빨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싶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대학 생활도 그렇고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지성호 대표님께서 거기서 이제 장학금을 받은 걸 학생들이랑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조금 처음에는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저렇게 살지라는 궁금증은 안 드셨나요? 우선은 안 들었습니다. 제가 수혜자였기 때문에 받으셨군요, 본인이. 본인이 교재비를 받으셨군요. 네, 그래서 네. 저 사람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우에 들어가신 게 2012년인 건가요? 네, 얼추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한 5년 정도, 네. 5년 차인데 네. 나우에서 그럼 일하시면서는 네네. 뭐 지성호 대표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 일하면서 또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건 있었나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저희가, 나우가 10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통일부에 등록이 된 건 2013년도예요. 3년 동안 저희가 등록을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게, 물론 그 전에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나우 역사라고 말씀을 드리면, 쭉 봤는데, 200달러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200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200달러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한 것도 우리가 뭐 단체를 만들어서 누구를 뭐 도와주고 하자 그것보다도 북한 사람이고 북한의 현실이었는데 이거를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거든요. 그리고 그 나우가 결정적으로 이제 발대식을 가지고 물론 그때는 동아리였지만 하게 된 계기가 로버트 박이라고 이제 미국에 계시는 재미 교포시죠? 한인 2세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이제 북한의 상황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 지성호 대표와 함께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동거를 하다가 상황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홀로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북한을 회개시키겠다라고 이제 성경책을 들고 두만강을 건너서 들어갔다가 이제 잡혔었어요. 이제 그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를 보고 저희 지성호 대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탈북자도 아니고 어찌됐든 미국 사람이 왜 다른 나라 저기 먼 동양의 나라 인권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냐에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탄생이 된 게 나우였거든요. 그게 2010년도 4월 10일인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나우가 발대식을 가지고 200달러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북한 상황이 이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알립시다 라고 해서 피켓을 제작해가지고
강남역이라든지 아니면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역이라든지. 광명역이라든지 철산이라든지 그런 역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이제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지나가는 분들이 이제 고생한다고 이제 음료수도 사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후원금이 200만 원이 돼가지고 그 후원금을 저희가 어떻게 쓸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저희는 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때 식견이 많이 짧았던 게 대학생들을 위해서 역시 교재비를 나눠주자. 학생들이 어렵게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저희 부대표님이 용인 출신이신데 부대표님이 그러지 말고 저기 중국에서 이제 인신매매 당하는 탈북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이나 그런 탈북자를 구출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구출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아이디어. 예, 되게 어영부영하게 저희도 아니 어찌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탈북 이제 대학생들 한국에서 어찌 됐든 기회가 있으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는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출하자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그 200만 원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게 저희도 이제 이 구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을지는 상상도 못한 게 저희가 그 구출하려고 돈을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돈을 저희가 쓰려고 하니까 쓸 곳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의미 있게 쓰자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건데 어느덧 이제 지금 저희가 217명인가 200여 예, 그 사이 또 더 네. 늘었네요. 지금 그렇게 지금 구출을 이제 하게 됐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는 우리들의 깨알 홍보 지성호 대표님이 나오신 그 부분을 보시면 더 자세한 네. 이야기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김건우님은 거기서 홍보팀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홍보팀장으로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주로 이제 나우와 관련된 행사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이슈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거를 나우 회원과 그리고 국민들과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영어로 해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알리는 역할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홍보는 어떠한 특정 단체나 아니면 종교나 기관에 대한 홍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좀 더 벗어나가지고 인권에 대한 홍보도 같이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지성호 대표님을 처음 이제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게 그 오셀로 포럼인가요? 오슬로 포럼. 오슬로 네네. 포럼인가 거기 가서 이제 연설을 하셨는데 그때 지팡이를 2개를 이걸 2개 가지고 나는 탈북을 했다라면서 그 영상을 봤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나우의 대표님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전 나우가 그냥 영어로 나우 지금 그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우가 또 약자죠. 네네. 그 뜻을 풀면은 또 그 나우라는 단체의 북한 핵심적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나우가 영어 스펠링이 NAUH가 모여져서 이제 발음으로 이제 나우라고 부르는데 그 풀네임이 Now Action and Unity for Human Rights라고 해가지고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지금 행동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만들게 된 게 이제 그때 저희가 발대식을 할 때 그 외국인, 그러니까 재미교포도 있었고 한국인도 있었고 한국 출신도 있었고 이제 북한에서 태어난 출신도 있었고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정치나 종교를 다 떠나가지고 오로지 이제 인권 하나만 보고 이제 하자 해가지고 나왔던 명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217명인데 그 초기에는 2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어떻게 재정 상황이 충분한가요? 구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예, 이게 사실 구출이라는 게 좀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잘못되면 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다행히도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사고는 아직 한 번도 없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다행이네요. 예, 없었고 재정 상태는 사실 재정 상태를 그럴 아니. 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사실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왜 안 좋냐면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살기도 어렵고 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막 이제 북한 사람들 위해서 이제 후원을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지도 못하는 게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쉽게 이제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게 공감을 잘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정말 북한이 이제 사람이 그렇게 학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이제 중국에 이제 그렇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걸 많이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결정적인 거는 나우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이제 잘 모르고 계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후원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물론 나우가 이제 다 그 중국에 계신 분들 탈북민 분들을 다 구출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데 저희가 가끔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같은 이제 구출 요청이 이제 두 건이 예를 들어서 두 건이 들어왔는데 한 분은 좀 상황이 괜찮은 분이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지만 신변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한 분은 이제 인신매매로 팔려가가지고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구출할 수 있는 비용은 200만 원밖에 없고 그러면 누구를 구출해야 되겠냐 하면 당연히 저희는 좀 더 어려운 분을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한 몇 번 있었거든요. 저희가 재정 상태가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지성 대표님도 나오셔서 얘기하실 때 네.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네, 네. 하셨었어요. 네. 어느 분을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도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 이 사람의 지금 얼마나 위험에 처해져 있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가장 좀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후원자가 그닥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무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 또 계속해서 이제 홍보팀장이시잖아요.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알리다 보면은 후원자도 네, 또 네.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시청자들한테 네.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 그 후원하는 캠페인도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님이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홍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생명을 구출하는 게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2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긴 한데 2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월급이고 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생명을 구출할 수 있는 큰 거금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누구를 후원을 하려면 200만 원을 후원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사실 저희는 금액 액수에 상관없이 이제 구출 후원에 관련돼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1,000원, 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200만 원이 되면 한 분을 구출하고 하는데 금액적인 거는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후원해 주셔도 저희는 늘 감사하고 또 후원을 받아서 구출하는 분들도 충분히 감사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후원하면 되나요? 네, 자세한 거는 저희 홈페이지 nauh.or.kr에 들어오시면 이제 후원란에 네. 이제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이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 후원하신 후원금은 투명하게
예, 이제 그 중국에 계시는 탈북동 보호 구출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길 후원 내역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신다고. 네. 네, 그 믿고 후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슬슬 시간도 마무리할 시간이고 한데 네. 지금 이 인권 운동을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앞으로 또 이제 경찰 행정을 전공하셨고 한데 네. 다시 시험에 재도전하거나 뭐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또 좀 더 이어서 뭐 미래에도 뭐 하고 싶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나요? 사실 꿈이라는 거는 자주 바뀌잖아요. 근데 꿈은 어디까지나 제가 추구하는 것이 꿈이고 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좀 바뀌었어요. 바뀐 게 저희가 제가 지금 몸담고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나우고 또 나우가 인권을 위해서 바로 행동하자는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북한 인권에 포커싱을 맞춰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전 세계의 인권 문제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대한민국에도 인권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인권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북한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한 거고 저희가 이거를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의 꿈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제도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억압을 받지 않고 인권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가 됐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거창한데 또 그걸 또 하나하나 지금 실행해 가고 계시니까 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출연 소감 한마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제 여기 박성의 일일 MC님을 이제 통해 가지고 네, 알게 됐는데 저희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보신 분들이 계시고 안 만나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만나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제 속내를 잘 얘기를 안 하시고 그리고 또 표정으로는 굉장히 밝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북한에서 인권을 억압받으셨고 또 일부는 이제 마음 아픈 상처도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탈탈탈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시청하시면서 저처럼 이제 탈북 청년이나 탈북민들을 많이 좀 알아가시고 이해를 해 주셔서 나중에라도 혹시 이제 대면으로 만나시게 되면 좀 잘 따뜻한 한마디라도 이제 고생했다는 한마디라도 이제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탈탈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가 할 말을 네 감사합니다. 역시 홍보팀장. 네. 저는 지금 1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만남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촬영을 하면서 진짜 많은 걸 알게 됐고 저도 적은 금액이나마 나우에? 이번 달부터 나우에 정기 후원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적은 금액이나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나우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탈탈탈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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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